지난주에 막내딸 가족이 휴가차 금요일 날 왔다가 주일 날 올라갔습니다. 친정집에 왔지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 막내딸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빠의 일상에 대한 것도 좀 촬영을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가서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의견은 어때? 그 시간 이후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사사로운 일상보다는 공적인 의미의 어떤 더욱이 영적 의미의 말씀을 계속하라는 묵시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에 대한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봄이죠. 3월 11일. 그때 규모 9.0의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본 그 바닷속에서 그게 일어나고 쓰시마로 인해서 뭐 아주 난리가 나는데, 그때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만 해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수소가 폭발해버리고 방사능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후쿠시마의 그 사고의 원전 근처에는 접근이 못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방사능이 로봇이 들어가서 녹아버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계속되고 있죠.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40년, 3, 40년, 기약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폐로, 그러니까 원자로가 폐쇄될 때까지의 시간이 한 3, 40년 정도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기를 만들어낸 그 회사 자체가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해서 당시 2011년에 총리에게까지도 2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길 정도로 뭔가 음흉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는 큰 신생 에너지 발견에 획기적인 어떤 것을 전환점을 가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난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배출을 하는 것처럼 원자력의 똥에 해당되는 것이 방사능, 거기에서 하는 폐기물이 있게 됩니다. 방사선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로 분산이 됩니다. 그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했던 장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피폭된 그것을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시키는데 저준위 혹은 중준위, 고준위, 그것에 대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그 속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하는데,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출입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입었던 의복, 장갑, 장화 등등 이런 것들은 바로 동굴 속에 묻어야 하는데, 이게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방사능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한수원에서 할 때마다 거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유출되는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준위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 엊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다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 저준위 혹은 중준위, 고준위는 더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이것을 여하이 할 것이냐 하다가 묘책을 찾은 것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라든가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자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소 중립, 소위 말해서 지구 온난화를 만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서 제로까지 가자 해서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고,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실천한 국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역물을 소모하자, 국제협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바로 탄소 중립에 동의를 하고 원자력을 하나씩 하나씩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부터 폐기해 가자 하는 것이 아마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나서면서 원자력을 아직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폐기한다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들어가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서 우리나라가 정쟁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검찰이 소환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덮고 가고, 그러면 왜 원자력 폐기물, 동굴 속에 저장해야 할 것을 지금 바다에 버리는가? 더욱이 저준위, 중준위가 아니라 고준위 위험스러운 방사성 폐기물, 이것을 바다에 버리게 되는가? 핵 폐기물을 왜 바다에 버리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리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70%가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70%. 그래서 그곳에다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그냥 텅 빈 창고가 아니라 그 속에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의 거주 공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주 극독한 핵 폐기물을 거기다가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에 회 중에서 민어회가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해어인데 바닷속 깊이 있다가 산란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가까운 바닷가 모래톱에 이렇게 산란한데, 이것들이 와서 수컷과 암컷이 서로를 부를 때 그 개구리 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나무 대롱 같은 것으로 꽉꽉 소리가 나면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서 민어를 잡습니다. 민어라고 하는 고기가 심해하기 때문에 육질이 탄탄해서 여름에 회감이 별로 없는데 여름회로는 1등이었고 아무나 먹질 못합니다. 백성민자를 써서 민어이기는 하지만은 특정인들에게만 먹는 고급 어종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일본에서 이렇게 바다에다가 핵을 해버리면 방사능에 피폭되어 가지고 이 고기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아,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핵 방사능 이것을 오염수를 버리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아니 참, 우리나라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까지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본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백두산이.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애국가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동해까지 오는 시간이, 이 해류에 의해서 오는 시간이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이게 전 세계의 바다에 핵 폐기물이 오염되는 시간이, 오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해류의 흐름이.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의 흐름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바닷속에 사는 생물, 그들이 들어 마시고 있는 바다의 방사성 오염물을 먹고 하는 그 고기들은 그 해류에 따라 흐르지 않고 바닷물의 수온에 따라서 한대 어종, 난대 어종 해서 회류성 어종이 있습니다. 갈치, 고등어, 오징어, 꽁치, 참치 이런 것들은 회기성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돌고 다닙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바다 수온에 따라서 수온을 따라 움직이는 어종이죠. 한류, 난류 여기에 따라서 한때는 동해에서만 잡히던, 이제 일본에서만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도 잡히면서 이상 기온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특별히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물을 적절히 마시면서 하는 해녀들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바닷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시장에는 방사능 이게 계측기를 사서 개인적으로 상점마다 이건 방사능이 안 나왔으니까 잡수세요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정치 지도자 문제입니다. 나는 이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이케다 하야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케다 하야토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일본의 아주 국민들이 추앙하는 수상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같으면 행정고시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정고시로 일본의 재무성의 관리가 되었었는데, 그는 한일 협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박정희와 이 이케다 하야토 가운데. 그러면서 그 일에 한일 협정을 밀사로 하면서 모르게, 국민들 모르게 가서 하면서 김종필 씨가 거기 가서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케다 하야토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전라도는 곡창지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제, 만경 평야라든가 이런 지평선이 있는 그곳에서는 엄청난 많은 수확물이 있어 우리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케다 하야토는 당시에 일제가 우리 한국을 강점하고 있을 때 그는 재무성의 행정관이었는데 한국을 한 달에 절반쯤 왔다 갔다, 일본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곡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 이것을 전부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본이 만주로 이제 점점 하면서 중국을, 우리 한국을 침탈한 뒤로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만들고 관동군을 거기다, 만주가 척박한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이케다 하야토가 전라도에서 나는 이 모든 곡물을 만주국에다가
공출해서 싣고 가서 그쪽에다가 자기 관동군과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먹여 살리는 식량을 전라도 땅에서 늑탈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이케다 하야토가 생각했던 그것은 뭐냐? 동학, 일본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세 문물에 대해서 거부했던 동학난의 중요한 거점이 전라도였어요. 고창, 정읍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김제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번떼기를 보이겠다 하고 정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완전 수탈 정책을 해서 아사시키고 한국의 조선 인민들을 아사시킴으로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나는 백이성 강사가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전부 다 해서 아무것 씨를 할 수 있는 씨앗까지라도 다 공출해 가버려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무주진한 장수, 임실 이쪽에 있는 고구마를 생산했던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이쪽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가지고 구휼했다가 그래서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먹여서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죽을 쓰면 하루를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고구마로 인해서 살아서 다시 농사를 짓고 해서 다시 살렸다. 아사자가 없는 기적을 일으킨 게 고구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흉이 이케다 하야토입니다. 그가 1960년 초에 일본에 중흥을 만들어 놓고 한국 전란 이후로 일본의 대부흥을 만들어냈던 일본 총리가 되는데 그가 만든 일본 내 정치 조직이 광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의 정강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일본은 중무장해야 한다.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 중에 늑탈했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배상을 직접 배상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 배상. 우리가 너그 회사에다가 너그 기업에다가 돈을 주어서 지원할 테니까 너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제3자 변제 들어봤죠? 지금 위안부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3자 변제라 하는 것이 일본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그게 후쿠시마 이 모든 걸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 하는 것이 이 광주의 누구 이케다 하야토의 기본적인 1957년에 만드는 이 광지회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케다 하야토가 만든 광지회 지금 회장이 누구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가 그대로 이케다 하야토가 했던 그것을 자기 아버지도 정치적인 조상으로 알고 있는 그가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봐. 위안부에 대한 제3자 변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에 나온 원자력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도 바다에 버린다. 역사는 무섭습니다. 나는 일부에서는 그걸 괴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베 노부유키가 그가 대9대 우리 한국의 마지막 총리 일본에 파견된 총리였는데 그가 가면서 우리는 식민 정치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향후 100년 동안 한국은 이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식민사관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친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장에 나는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한일 수교를 했던 그 당사자가 김종필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일 수교를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의 유명한 젊은이들을 갖다가 식민교육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제1호 일본 문부성에서 국비를 들여서 한국인 학생을 갖다가
교육시켰는데 국비 1호 장학생이 누군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윤기중이라고 하는 학생을 갖다가 거기에서 66년부터 68년 동안 교육시켜서 경제학 박사를 만들어서 일본의 경제 정책에 성공했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한국에 심어라 했던 사람이 윤기중 교수입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한일 우호를 하고 그래서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은 동족의 총을 겨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빨갱이들과 싸워서 우리나라를 구국한 사람이다 하고 하면서 우국열사로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군을 압제했던 사람들, 그 독립군들이 그때 당시에는 혹은 뭐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흉상을 제거하겠다 등등을 하면서 완전히 그들을 빨갱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리는 용감하게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쏟아붓는 그 물, 처리수,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를 1리터라도 마시겠다고. 처리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고준이 이 방사순 오염물을 100배, 바닷물을 끄집어서 100배 희석시켜서 내놓고 과학적으로 자, 얼마나 수치가 낮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내놓고 검증하라고. 오염수에다가 100%의 바닷물을 섞어가지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 과학적으로 처리됐으니까 마셔라.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용감하게 1리터라도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닷물을 방류하는데 묘하게 그날 바다의 바닷물 빛깔이 잿빛 혹은 황토빛이 나는 현장을 아마 우리 아들 목사가 보여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이후로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내므로 피해를 지금 우리 수산업자들과 어부들과 어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아무렇지도 않다고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앞으로 30년 40년 계속 내놓더라도 별 이상 없다고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들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막 1600만 조회수가 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핫 이슈입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하지 말라고 아우성 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괜찮다고 홍보를 합니다. 돈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괜찮으니 괜찮다. 안전하라고. 안전. 그 힘 가지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적인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민족 국가들 가운데서 두 가지 이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민족 지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목적적으로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우리도 무슨 단일 민족, 당군의 후손, 뭐 이렇게 한민족, 뭐 이렇게 등등을 합니다만 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자존감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적인 우월주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체적으로 키도 작고 그러나 서구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므로 문명에 발전한 대로 그들은 묘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폐해가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우월주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것이 민족 지상주의의,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침략 전쟁.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깨어있고 선민이기 때문에 미개한 동남아시아의 민족들을 계몽하고 문명을 해치고 발전시켜줬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들고 나서 두 번째는 세계주의 사상입니다. 민족의식보다도 지구촌 혹은 세계주의, 이상주의죠. 소비에트 연방을 우리는 소련이라고 불렀죠. 거기에서 소비에트 연방에 있다가 각각 민족으로 나누어 주고, 큰 집단을 러시아, 작은 집단을 우크라이나 뭐 해가지고 나누어 줬죠. 민족 국가로 분열된 뒤로 다시 강대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이,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건전한, 건강한 민족관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을, 나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조용히 묻고 음미하고 반추해 보면서 나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지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민족관이 그것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그는 어디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민족 사랑, 이것이 애국, 애족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지금 온 지구는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 우월주의, 그걸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연합군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허리를 동강내서 나눠가지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는데, 긴 세기 동안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징벌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동일본, 남일본, 북일본으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약소국가인 대한민국이 전쟁에 오히려 일본의 압제를 36년 동안 받은 국가가 남한과 북한으로 강대국이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피해 국가에 또 이중적인 가해를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해서 4대주의적으로 나가는,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의식, 정치의식, 경제의식, 도덕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서 전쟁 선포와 같은 핵 오염물질을 부자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 그 굉주에서 만든 정치 정강에 따라서 기시다는 그것을 바다에 기어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는 그 못된 짓을
방조하는 미국, 그것을 방조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나는 걱정합니다. 지금 3, 40대에 있는 내 자식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쿠시마에서는 이것을 방류를 바다에다 한다는 겁니다. 오염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얻었던 그 전기를 만들었던 그 모든 에너지에 대한 쓰레기, 배설물을 바다에다가 해서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이 만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 모든 인류의 자산들을 다 망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중단을 명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겁니다. 우리 손녀, 손자들이 지네들 애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는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의 그 무한한 보고를 어찌할 수 없는 핵 오염수로 온통 더럽혀진 바다를 우리는 그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조부가 되어 있고 아버지 어미가 되어서 이것을 제3차 대전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이 생각이 나고 요한계시록 8장 8절이 생각나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목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읊조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내 자신이었어. 오늘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된 후쿠시마. 이 후쿠시마의 바닷물에 오염물 던지는 것은 60년대 일본의 중흥을 가져왔던 총리의 그것이 2023년인데 60년대 그는 65살 살다가 죽었어요. 한국에 그 못된 짓을 했던 그 행정관 굉지회를 창설했던 그 사람의 배설물을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으니 개탄할 수밖에 없고 그가 가르쳐 냈던 제1호 일본 장학생의 아들에게 우리나라에 국군을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열어보면 알 수 있는 세계의 현재의 흐름입니다. 지금 바다에 쑥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더 생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